국민을 떠들썩하게 한 전청조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내 사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기죄 발생 추이와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 코너에선 제13회 변호사 시험에서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 CBT 방식이 도입됐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몰래 녹음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 불인정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회 곳곳에선 시대급변을 이용한 신종 사기에 속아 수백만에서 수억 원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사기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석대성 기자가 신종 사기 유형과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자기는 이렇게 막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살하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대. 나중에 저기 청주 친구 교도소 동기한테 갔더니 노름하다가 누가 신고해갖고 밑에 뛰어내렸는데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런 걸 자기한테 자기 제자로 이걸 뭐 아니 산화를 시켰나? 예? 전세했나? 혼인 빙자, 사칭, 투자 사기, 피해자만 30명. 희대의 로맨스 스캠 사기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전청조 사건. 사랑은 곧 증오가 됐고 이제는 사기범죄 공범이냐 아니냐를 두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습니다. 호감을 이용한 이런 스캔들 사기, SNS에선 이전부터 판쳤습니다. 자신을 파병 군인이나 의사 등으로 소개하면서 이성에게 호감을 사 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유명인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이름으로 제게 페이스북 친구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들어가 보니 역시 한국인 친구만 수두룩합니다. 지난해 접수된 로맨스 스캠 신고는 111건, 피해액은 2018년과 비교해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마저도 이젠 구시대적 사기 방식으로 불립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페이크 은행, 가짜 쇼핑몰 등도 활용하는데 사기 수단은 갈수록 다양하고 교활해집니다. 특히 코인 사기 피해액은 최근 5년간 4조 7천억 원, 검거된 사기범은 2,000명이 넘습니다. 사기 수단만 달라졌을 뿐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유사합니다. 피해자 3만 명, 피해액 4조 원을 기록했던 조이팔 사건처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유혹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많게는 수백 배 수익을 안겨주겠다. 덫을 놓으면 걸리는 건 남녀노소 따로 없는데 MZ세대에 대해선 이들이 코인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걸 노립니다. 비슷한 또래의 조직원을 모집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SNS나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해 홍보에도 열을 올립니다. 코인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성세대는 투자에서 고수익을 냈다는 세간의 말에 매혹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제 한파로 한탕을 누려야 하는 현실. 인생 역전의 꿈에 쉽게 유혹에 걸려듭니다. 주식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더견 일당 역시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치밀한 주가 조작 계획을 세워 개미 투자자들을 2번 올렸습니다. 수사당국은 신종 사기와 관련해 피의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수익은 철저하게 박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법으로 인한 사기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사기까지 등장하며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사기의 현황과 발생 추이를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인천경찰청에 검거된 코인 사기 일당. 이들은 과거 주식이나 코인으로 투자금을 잃은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주식 리딩방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인 후 증권회사 손실복구팀을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손실을 복구해주는데 코인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투자 가치가 없는 스캠 코인이었고 1년 동안 피해자만 120여 명, 사기 일당이 가로챈 피해금은 7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3만 5천여 건이었던 전국 사기 범행은 8년 사이 34만 7천여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증가 원인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거래 시 법적인 장치가 미흡했거나 또는 사기로 인한 처벌이 미약했다는 등 복합적으로 꼽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좀 사전적인 예방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돈거래를 할 때는 충분한 계약서 검토도 해야 되고 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이렇게 쉽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사후적으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선임하는 그러한 문화가 좀 많습니다. 형이 되게 낮아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전청조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형을 이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일례를 몇 년 전에 이제 실제 사례인데 베트남에서 취업 사기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현지인을 이제 상대로 교육 뭐 이렇게 받으면은 한국에 취업시켜 주겠다 이러면서 8억을 사기쳤는데 정확히 8억 6천 정도 되는데요. 베트남에서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비슷한 시기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취업 사기를 이제 했어요. 근데 피해 금액이 4억 정도 돼요. 근데 실형 3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이른바 사기 공화국일까? 연간 사기 발생이 34만 건을 넘었던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사기 범죄는 683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일본은 24건에 그쳤습니다. 2020년 일본의 특수사기는 13,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300건, 보이스피싱과 대출보증금 사기 등 주요 사기 범죄는 1,500건으로 전년 대비 2,400건가량 감소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차이가 있지만 이는 각국의 사법제도 또 처리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소장을 넣으면 다 번호를 다 줘야 되잖아요. 사건 번호를. 그 혐의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는 사기 사건의 80%가 불기소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죠. 일본에서는 고소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사건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식 사건 번호를 넣으면 통계가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시스템이. 또 다양한 신종 사기까지 등장한 국제적인 추세를 미뤄 국가 간 비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 있던 이런 그 SNS를 이용한다든가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뭐 로맨스 피싱 뭐 별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신종 사기죠. 신종 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비단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더 사기죄가 많이 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에서 드러났듯 사기는 언제든 우리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에 있어 문서와 공증을 통해 의무와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상대를 검증하고 보증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국내 사기 범죄는 그 유형뿐 아니라 피해 규모, 원인도 다양한데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사기 범죄,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신예림 기자가 전문가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종류부터 피해 대상과 규모, 원인까지 다양한 사기 범죄. 사기 범죄의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간 여러 사기 사건을 다뤄온 김정묵 변호사는 크게 사법적, 사회적, 개인적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사법적인 방안으로 양형 기준 조정을 꼽았습니다. 사기 범죄 증가 원인으로 낮은 형량이 지목된 만큼 양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사법 절차도 적극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징역형이나 이런 형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범죄로 이제 사기 범죄로 인해서 환득한 수익을 그거를 환수하는 절차들, 그러니까 환수 절차가 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내가 사기 범죄를 해서 징역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금원이 있다. 그 사기 범죄로 취득한 금원이 있으니까 내가 몇 년 살고 나와도 돼. 이런 식의 인식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는 특유의 대인관계 문화 때문에 아는 사이 간 거래, 계약 시에는 문서 대신 구두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집단적이고 그런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금전 거래나 이런 거를 할 때 확인 절차를 하게 되면 나만 이 집단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인가? 나만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보다 이 사람 그냥 믿고 하는.
그러면서 모든 관련 문서는 실물로 확인하고 공증이나 계약서 등 서면 작성을 생활화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었더라도 투자라든지 어떤 금원적으로 이득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거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 그 다음에 공증이나 이런 계약서를 받아두는 절차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증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으로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 개인적인 방안으로는 최근 들어 더욱 만연한 한탕주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부를 통한 기본 경제 개념을 익히는 것은 물론 유난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거나 파격적인 제안들에 대해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관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은행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다 보면은 한 번에 수익이 2배, 10배 이렇게 불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조금 더 널리 퍼졌으면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관련한 여러 대책에 복합적인 작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에선 이번 주 화제였던 몰래녹음 증거능력 불인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지난주 시행됐던 제13회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섭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이거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예, 그 대법원은 지난 1월 11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초등교사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하였고 이러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초등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서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네, 이걸 들어봤을 때 녹음이 문제라는 건지 아니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지 좀 이해가 어렵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먼저 좀 녹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 금지를 규정해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는데요. 대법원은 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녹음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한 말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 또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학부모는 이를 녹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사의 수업 중의 발언은 교사와 교실 내의 학생들 간의 대화로서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대화이고 수업 중인 교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므로 제3자가 교사의 발언을 듣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화가 수업 내용 등 공적인 성격이거나 교사 등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는 판단 요소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설치하였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좀 비슷한 사건이긴 한데 이번 주호민 웹툰 작가 사건에 이번 대법원 판례가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단 대법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이게 아동학대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주호민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특수교사의 형사재판에서도 이 부모가 녹음기를 장시간 작동시켰고 녹음 파일에서 나온 발언을 근거로 정서적 학대가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정서적 학대로 특정된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의 증거 능력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녹음 파일 이외에도 증거가 있고 이를 재판부가 정서적 학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는 있어서 앞으로 좀 선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타인에 해당하는 학부모가 녹음기를 작동시켜서 장시간 녹음한 경우의 문제인데요. 이론상으로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만 녹음기를 작동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의 녹음 문제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학교, 교사,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논의해서 아동인권과 교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좀 쟁점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선고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 이슈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자, 지난주 제13회 변호사 시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컴퓨터 작성 방식이라고 불리우는 이 CBT 방식이 처음 도입이 됐죠. 예, 그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3일까지 5일간 전국 25개 고사장에서 제13회 변호사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시험은 사례형 기록형 답안을 직접 손으로 쓰는 수기 작성 방식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수십 장의 답안지를 직접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볼펜을 고르고 필체를 개선하려고도 하였으며 손목 통증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3차례 시행된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을 CBT 방식으로 실시하며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제13회 변호사 시험에 이를 도입하였습니다. 응시자는 수기 방식이나 컴퓨터 작성 방식을 선택해서 응시가 가능하였는데 응시자의 99%가 CBT 방식을 선택하고 약 1%만이 수기 작성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CBT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 수험생의 문제를 검토하는 시간과 답안 작성을 하는 시간의 비율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답안지에 게재된 내용의 깊이와 분량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CBT 도입이 앞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은 3,736명이 접수해서 3,290명이 응시하였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앞서 제13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1,730명 내외로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4월 19일로 예정된 차기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변호사들의 응원 행사도 있었다던데요. 예, 그 한국법조인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13회 변호사 시험 기간 중에 전국 주요 고사장에서 합격 응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김기현 회장과 김정욱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변호사들이 후배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간식, 핫팩, 마스크 등의 선물 세트를 직접 준비하였고 새벽부터 고사장으로 이동해서 응시자들에게 응원 물품을 배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여러 변호사님의 지원을 받아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 광주 소재 고사장에도 응원 선물을 배부하며 후배들의 합격을 응원하였는데요. 앞으로 모든 고사장에서 응원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로스쿨의 협조뿐만 아니라 선배 법조인들의 좀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훈훈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미래 법조인 선배들에게 응원을 받은 응시자들에게 좀 힘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응시자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는 회사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법인카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공공기관에서도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논란이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 법인카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법인카드가 무엇인지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개인카드랑 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흔히 법인카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법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카드를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 내역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관리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법인이 발행해서 사용하는 카드라기보다는 사업용 카드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편합니다. 네. 자, 세훈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기관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제가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정부에서는 2002년도부터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 운영 경비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산 집행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네. 그 후로 이제 법인카드라는 것들이 사용되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유흥업소 등 특정 가맹점에서 이제 법인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 클린카드제라는 도입을 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해서 계속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업자 하시는 분들 클린카드 많이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업무상 이용할 수가 없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결제 자체를 막는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용이 규제되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의무적 제한 업종은 크게 5업종이 있습니다.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중 그 유흥업종이 금지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용실 등 위생업종, 그리고 골프장, 골프 연습장 등 레저 업종, 카지노 등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등 기타 업종이며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기관이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업종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설명해 주신 업종 들어보면 사실 표면적으로 봐도 이런 업소에서 공공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 사실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사적으로 내가 물건을 구매했다든지 하는 부정사용 논란도 좀 많은데요. 이것에 대한 규제나 지침이 있나요? 네, 그 신용카드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집행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작성하고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시행된 집행 지침을 좀 세부 내용을 좀 보면요.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증빙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품위를 받은 경우에 한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용처를 제한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지출 품위성의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검증하겠다라는 제도를 좀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공공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계속 논란이 계속 있거든요. 이런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월 1회 이상 이제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조금 그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장 가맹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외부적으로는 이것이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지만 뒤에 이제 현금 흐름상으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업종과 어떤 방식이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서 이제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술을 마시는 것이 반드시 뭐 문제가 있다 아니다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또 주류가 주력인 것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다소 이제 좀 아쉬운 그런 회계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최소 가격이 10만 원인 그런 식당에서 이제 3명이 30만 원의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행사 계획표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인당 3만 원씩 해서 10명이 명단을 집어넣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이것들이 이제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좀 이런 부정사용 막기 위한 어떤 방안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공공기관이 부채 비율이 좀 상승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방만한 재정을 좀 바로잡겠다라고 방침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공공기관 임직원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예산을 아끼고자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이제 크고 작은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는 이제 작은 것들부터 좀 바로잡고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영역에서는 그 카드 내용의 그 부실한 그 회계 관리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뭐 자기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근처 이 식당이라면 최소 메뉴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웬만하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체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정부 예산은 소위 눈먼 돈으로 통하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낭비되는 예산은 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말 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